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읽힙니다. 주로 청년층, 생애 첫 차였던 경차와 소형차 시장에 중장년층이 큰 손이 됐답니다. 1000cc의 1000만 원 법칙도 깨졌습니다. 비싸도 안전하고 옵션 좋은 차가 인기입니다. 예산의 차종을 맞추기보다는 생활 방식과 옵션의 조화를 본다는 거죠. 작은 차인데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 속에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두 번째 대선 후보 4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에서 언급된 청년 지원 대책들, 그리고 코로나 방역 평가나 피해 대책들, 후보들 사이에 있었던 경제와 민생 관련 내용 토론 정리해보겠습니다. 또 식약처가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유통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자가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죠. 또 소비자들의 구독 결제 취소, 이거 방해한 구글이나 넷플릭스, 5개 OTT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과태료 물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과태료가 썩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오늘 증시 소식도 알려드릴 텐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보죠. 박연미의 경제픽. 치매보험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품인데 노후의 상황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제법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김현우 소장에게 들어보고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려서 신규 채용이 줄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관련 내용 사실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주실 수 있고요. 다양한 채널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두 번째 대선 후보 4자 토론은 1차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했고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민생과 경제 관련 이슈들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됐는지 여의도 특파원 서울신문의 강윤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대선 후보 4자 토론. 요 1차랑 좀 분위기가 다르던데요? 네, 네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만 토론 전략을 바꿔서 나왔던 모양이었는데요. 어떻게 바꿨나요? 1차 토론 때는 윤석열은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전략이었다면 2차 토론 때는 자신에 대한 공격을 네거티브 의혹 제기로도 방어하기도 하고 공세적인 토론을 벌였는데 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청년 지원 대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토론에서 후보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코로나 회복 차원에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을 받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50%를 탕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비 대출 햇살론 뉴스 이자를 전액 감면해야 합니다. 사실 기득권의 힘을 사회적인 합의로 통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사실 강성귀족노조입니다. 강성귀족노조가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첫째, 소득 보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을 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청년 기본주택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청년들도 사채업자한테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금리로 장기간 은행 대출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제가 공약 발표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입시제도라든지 또 주거에 있어서의 청년의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를 청년에게 넓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약을 다 발표하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후보별로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주택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성세대가 공정성 문제를 방치한 게 지금의 경제적 저성장을 불러온 기회 부족 사회가 돼서 청년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청년 기본금융, 그리고 청년 기본주택 확대 공급을 3축으로 하는 청년 경제기본권 보장, 그리고 청년 기회국가 건설을 10대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김포에 3억 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논쟁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벌어져서 좀 한 차례 주목받기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해당 지역의 김포 지역 주민들이 좀 반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었는데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은 그게 아니라 그 정도 가격에 공급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였다고 다시 해명을 했어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그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공정한 입시 취업을 청년 정책으로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제도 단순화나 대입 정시 비율 확대, 입시비리 암행업사제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거를 청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그 귀족 노조의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하겠다. 특혜 채용 규정이 포함된 단체 협약 무효화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정책적인 방점보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그 대책본부장 자녀나 인수위 자녀가 성남 산하기관에 취업했다는 의혹이라던가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적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청년 정책 공약도 함께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반칙과 특권, 기득권 때문에 청년들이 힘들어진다 이런 주장을 펴는 모양이죠. 네, 그 청년 공약 관련해서 강성귀족 노조 비판에 그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그 이후 안철수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 제안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내세우고 있는 공기업의 노동이사제 찬성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하는 토론을 했는데요.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기업의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그 심상정 후보는 사실 청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무능해서 또는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정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청년들이 수업 손실, 취업 손실, 기회 손실 이런 걸 모두 스스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자금 대출 50% 탕감, 생계비 대출, 햇살론 뉴스 이자 전액 감면 등을 제시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보면 청년들을 향해서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각각 내놓은 해법은 좀 달랐습니다. 저희 10분 경제 여의도 특파원 서울신문의 강윤혁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역 평가 그리고 이 피해 대책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저는 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민이 대신 감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지난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께서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반드시 다 보전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먹구구식의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방역이라고 하는 소위 공용 제한에 대해서 입은 손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8월, 9월부터 최소 50조의 그 보상,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 현재 땜질식으로 이렇게 코로나 확산될 때마다 확산될 때마다 추경하는 건 국가 재정 운용에 제대로 이건 원칙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듭니다. 그것은 어떤 국채가 필요 없습니다. 빚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지금 기저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연령 불문하고 정부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PCR 검사 요건을 좀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의 그 전화 상담 플랫폼도 빨리 정비를 하고 지역 거점별로 대면 진료 시설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 방역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방역에 협조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대책, 이게 아마 향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일단 어떤 평가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여당 후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K방역의 성과를 인정하고, 하지만 국민이 대신 감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줘야 한다. 이게 추경 논의 과정에서 이어지고 있는 손실보상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신년 추경안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손실보상을 해드리겠다라고 공약하고 있고요. 그 방역 대책 관련한 비판이 이어지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그 검찰총장 당시 건진법사가 이만희를 건들면 당신한테도 피해가 간다. 그래서 신천지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의혹 보도를 언급하기도 하면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의혹을 받았던 그 사람 네.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K방역 관련해서 혹평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는 사실 K방역을 실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재작년 구정 전부터 대한의학협회 등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인의 입국을 막으라고 첨언했는데 정부가 이를 다 무시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이 지금 역학조사나 기저증, 치료 시설 같은 이 데이터화가 되지 않아서 주먹구구식 방역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해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최소 50조 원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었던 대목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각각 입장을 밝혔죠? 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았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그리고 자신이 20차례에 가까운 제언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청와대 방역 담당관인 김호란 씨가 정치인이 헛붕 떤다고 자신을 비판했던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방역 담당관이 필요하겠냐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질의를 하기도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정부가 고위험군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자율 방역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 관리가 필요하고 PCR 검사 요건 완화라던가 이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했습니다. 네, 요 키트하고 자가 격리되신 분들 요 관리하는 필수적인 준비물이랄까요? 이런 것들 좀 수급 문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대권 후보들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주말 동안 있었던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강윤혁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릴 건데요. 식약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유통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일단 온라인 판매는 금지가 된 거죠? 네,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재고 물량 같은 경우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처는 이 기간 동안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되는데요. 1인당 1회 판매 개수가 5개로 제한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한동안은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커서 요거 부담된다, 얼마가 진짜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수급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이 물량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사 모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한답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난 마스크 대란을 기억하실 텐데요. 정부는 사실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약국에 814만 명 분량의 자가검사 키트를 집중 공급했고요. 앞으로 2주간도 약 3천만 명분을 전국 약국이나 편의점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3월에는 이 2배가 넘는 1억 9천만 명분,
이런 게 공공과 민간 분야 공급할 예정이니 이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리 5개씩 살 수 있다 이 말씀까지 전해드렸고 편의점에서도 낱개로 파는 거 이게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왜 논란이 있나요? 대한약사회 같은 경우는 이 자가검사 키트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가 없는 편의점에서 소분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거에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의료기기를 취급해 보거나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 아르바이트 인력들이 이 소분 판매를 진행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약사회에서는 이렇게 대용량을 이렇게 소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포장 완제품 공급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물량을 즉시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정부에서는 이게 아마 접근성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 같더라고요. 편의점이 촘촘하게 지금 전국에 깔려 있으니 이쪽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빠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될 쪽은 좀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OTT 과태료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 구글, 넷플릭스, KT, LG U+, 콘텐츠 웨이브 왜 과태료를 물게 됐나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요.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청약 철회 조건을 정해서 안내하고 계약 해지를 온라인으로만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온라인으로만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담원들 연결되잖아요, 전화. 네, 인터넷 가입자 여러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 해지 방어라고 해서 그쵸. 해지를 어렵게 해서 해지를 이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을 선택했던 게 아닌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면해서만 해라 아니면 전화 통화해서만 해라? 네. 가입은 온라인으로 되는데 해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화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한 단계의 허들을 좀 추가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동안은 결제 취소할 때 환불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행 전자상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동영상을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았을 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네. 콘텐츠 웨이브 같은 경우는 모든 상품은 선불 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6일, LG U+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안내한 게 모두 다 소비자 청약 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거고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걸 포기하게 만든 거다라는 게 공정위의 지적입니다. 이게 논쟁이 있을 때 계약서나 아니면 상담원 통화할 때 보시면 당사 규정에 준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모든 분쟁이 있을 때는 항상 상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거기까지 안 가면 좋겠지만 논란이 있을 때는 항상 소비자보호법 이게 우선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좀 되겠죠. 결제는 쉬운데 계약 취소는 늘 복잡하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도 장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장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늘 좀 불편해요. 그렇죠?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 TV, U+ 모바일 TV, 웨이브 서비스에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했는데 사실 이렇게 계약 취소를 복잡하게 해서 얻은 이득은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1,950만 원이 5개 업체 다 합쳐서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솜방망이로는 이런 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이 업체의 횡포를 줄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서울신문의 강윤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우리 자가격리 혹은 재택치료하는 분들 크게 늘어나고 있고 방역 체계도 달라졌습니다. 동네 병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현장에 혼선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역 수칙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건강 지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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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네, 지난주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이베리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과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은 순서 좀 바꿔서 우리장 출발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양대 지수가 모두 지정학적 우려에 따라서 1% 이상 하락 출발했고 잠시 낙폭을 줄이는 듯하다가 다시 재차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오염 이슈에 따라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가격 상승 기대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일부 좀 방어해주고 있고요. 또한 높은 코로나 확산세에 불구하고 중소형 화장품주 등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대적인 강세도 조금은 눈에 띕니다. 수급적으로도 이 장초반 연기금 등 기간의 코스피 현물 순매수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대변동성에 불구하고도 저가 매수세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역시나 좀 대외적인 외부 변수에 의한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한 영향에 지수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부 변수하고 지정학적 우려 이걸 중점적인 변수로 꼽아주셨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그리고 지난주에 전 세계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그런 요인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정리하고 갈까요, 우리? 네. 일단 미국 증시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블라드 총재가 언급한 3월 50bp 인상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유입되면서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미 언론이 다음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보도하자 본격적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사실은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점과 각국의 제재로 인해서 상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다시 부각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좀 출회가 됐고요. 반면에 에너지나 곡물 업종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것 같은데 각국 정부에서 일단 바이든 대통령 발로 2월 16일 러시아의 무력 침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러시아는 또 입장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금융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미국에서는 2월 16일 러시아의 무력 침공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는 오히려 반박을 한 상황이죠. 바이든과 푸틴 같은 경우에 토요일 12일 전화통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좀 논의를 했었는데 미국이 외교적인 해결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동시에 다른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다라면서 무력 충돌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과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날 바이든에 이어 마크롱도 전화회담을 진행한 등 외교적인 노력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언급하는 것처럼 당장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조금은 아직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는 냉정하게 보자면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 같은 이벤트는 아닙니다. 러시아가 갖고 있는 원유, 천연가스 등과 그 외의 광물들, 전기용품 등 도금 등에 쓰이는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요. 비료의 주로 사용되는 탄산칼륨을 캐나다와 벨로루시아와 함께 글로벌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슈가 없었다면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우려로 반영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 미국은 반도체 판매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할 예정인데 이것 또한 해당 기업들의 실적과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시장이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왜 전쟁이 2월 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냐면 그 이유는 일어난다면 우크라이나의 평원 지역이 현재 추운 기온으로 딱딱한 상황인데요. 4월 말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게 진흙탕으로 변해서 탱크 부대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 쉽사리 전쟁을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 군사적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유럽 주요국에 비해서는 좀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요.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도 GDP가 낮은 원자재 중심을 판매하는 신흥국이라는 점도 저희는 그래도 주목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얽혀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슈가 실제 어떻게 변할지는 좀 누구도 알 수는 없고요. 업사이드 리스크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모두 상존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좀 대응을 한다면 일부 레버리지 축소와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하는 수준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자는 말씀인데 이번 주에 주요 지표 일정 알려주세요.
예, 이번 주에도 이슈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경제지표는 미국과 중국의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소매 판매 등 실물 경제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1월 FOMC 의사록과 주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가지표는 일단 16일 수요일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의 둔화는 시차를 두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 내에서도 주요 상품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지표도 중요할 겁니다. 전월 12월 지표가 마이너스 1.9%로 발표가 됐었고 이번 달은 플러스 1.8%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오미크론 영향 불구의 양호한 지표가 나타날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월 FOMC 의사록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이제 QT에 대한 우려 등 변동성을 극대화시킨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발언이 엇갈리고 있어서 1월 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여부에 따라 긴축 속도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어서 이번 주에도 블러드, 메스터, 에반스, 월러 등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포인트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전화기 어디 갔지? 나가려고 하는데 출근 시간에 바쁜데 아무리 찾아도 전화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내 전화기 못 봤어? 지금 네가 나한테 전화하고 있잖니. 저도 가끔 그럽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었구나 이럴 때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애교라고 쳐도 부모님 세대 그리고 고령층은 이런 일이 잦아지면 나 혹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 기억력 감퇴 혹은 질병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 계시다고 하거든요. 덜컥 겁이 난다는 말씀들도 가끔 하시는데 그래서 TV 틀 때마다 나오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혹은 가족들이 걱정돼서 가입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 다 주목해주세요. 오늘 치매보험 탈탈 털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 알려주실 건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매보험이요. 이게 내가 가입하는 거예요? 남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입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른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계약자라는 게 있고 피보험자라는 게 있고 수익자라는 게 있는데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을 가입하고 돈 내는 사람 가입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수익자는 이제 보험금을 타는 사람인데 내가 내 의사로 보험을 가입하고 내가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는다. 그럼 내가 계약자가 되고 내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마 수익자는 그러면 자녀라든가 아니면 이 가족들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돼서 내가 나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둘 다 동의는 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게 드물지가 않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 주변에도 어렵지 않게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많죠. 요즘에는. 사실 치매 자체에 대한 치료비보다 이분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 이런 것들 네. 간병이 더 어렵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간병 비용도 다 보장이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간병비라고 표현을 하는 건 보험사에서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병비에 대한 개념은 매달 꾸준하게 월 들어가는 치료비를 따박따박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간병비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되는 그 메뉴 중에 치매 간병비 지급 이렇게 해놓고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간병비로 쓰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1,000만 원을 그래요. 10달 동안 쪼개서 매달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간병비라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런 간병비의 개념과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얼마만큼이 어떤 상황에서 지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치매 보험 관련해서 분쟁들을 보면요. 이게 그렇죠. 예. 내가 느끼기에는 상황이 심각한데 네. 보험사는 이거는 중증에 해당이 안 돼서 보장을 안 해드려요. 이럴 때가 있다고들 하세요. 네네. 최근에는 어때요? 예전에는 이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자면 암보험 같은 경우에 암에 걸리면 보험금을 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뭐 암의 종류를 이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종류를 구분한다기보다 정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그 정도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증 치매 혹은 뭐 중등도 치매인 경우에만 지급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중증이고 중등도냐 이 기준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그러게요. 차이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CDR 척도라고 하는 이제 임상 치매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뭐 식사가 가능한지 뭐 외부 활동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점수화 시켜가지고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나누는데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되면은 뭐 경증이라고 부르고 뭐 3등급에서 5등급이라고 부르면 뭐 중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개념과 이제 보험사에서 부르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경증 치매면 그러면 초기 치매인가라고 네.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 의미하는 경증 치매와 다른 경우. 그래서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고객님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지급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뭐 많이 됐죠. 한 1년, 2년 정도 즈음에는 그때부터 이제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요즘에는 그런 내용들이 워낙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면 웬만한 치매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는 보험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 답 하나 해드릴게요. 네. 5259님, 아버님이 조금씩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데 지금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물어보셨어요. 쉽지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알릴 의무라는 거 하잖아요. 고지 의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라고 하는 항목들을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대로 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장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입이 안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그 알릴 의무상에 우리가 네. 고지를 할 때의 기준은 병원에서의 진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즉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자면 5년 이내에 수술을 받은 적 있냐 혹은 3년 이내에 장기간 입원을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의약품 치료를 받은 것이냐 이런 것들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객님이 아프십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시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진료 예약을 잡아놨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요거는 검사를 좀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소견 같은 걸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질병의 증상과 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서 무조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게 고객의 이제 가입자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지를 좀 따져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증상이 있거나 병원에 갔었다면 가입이 좀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터미네이터 T850님 아이디가 특이하네요. 치매보험은 몇 세부터 가입이 되는지 조건이 뭔지 몇 회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을 네, 물어보셨는데 보험금 수령 요거는 아마 보험사마다 약관에 따라 다를 그렇죠. 테고 흔히 얘기하는 케바케라고 하죠. 몇 세부터 이게 정해져 있나요? 보통 뭐 성인이면 가입이 가능한데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해요. 뭐냐면 나는 젊었을 때부터 미리 네. 돈 벌 때 가입해야지라고 하면 장점은 쌉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지금은 없으니까 그렇죠. 먼 미래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좀 싸게 내는데 문제는 지금 20살인 사람이 40년 정도 후에 치매가 걱정돼서 가입을 해놨다. 그거는 좀 비용 편익이 네. 그렇죠. 40년 후에 물가 가치, 이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또 적은 보험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찍 가입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늦게 필요는 한데 한 50대 정도 들어서서 가입하기에는 또 보험료가 너무 비싼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치매보험이라는 게 상당히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계륵 같은 느낌 그런 기분이 계속 드실 거예요. 소장님이라면 가입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치매에 자꾸 치매라고 하니까 약간 좀 죄송스럽긴 해요. 뭐냐면 지금 정식 명칭이 치매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게 한자로 보면 어리석을 매해가지고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국 같은 조선시대에도 경우에는 매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요즘에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뭐 인지저하증이나 인지증이라고 부르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게 정식적으로 명칭이 순화되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지 간에 다른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혜택들을 보면은 그런 인지저하증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이 보장 장치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부족한 부분을 잘 따져봤을 때는 야 내가 이걸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모으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효율이 떨어지기도 해요. 요거는 개인의 사정에 네. 따라서 잘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 치매 증상의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보험사 지급 기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네네. 이게 보험금 받을 때에도 네. 증상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맞아요. 예, 당연히 경증이라고 한다면 발병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이 좀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비쌉니다. 내는 돈이. 그러니까 예전에 안 해줬던 경증 치매를 우리는 보장해줍니다라는 보험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료가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 보험료는 비슷한데 여기 경증도 해주네? 그런데 보험금이 아주 적게 나오거나 그런 식이고요. 또 보통 이제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을 해놓고 경증에 걸렸을 때는 그거의 일부를 주는. 예를 들어 중증 치매에 걸리면 저희가 보험금 1,000만 원 드립니다. 그런데 경증 치매도 보장해드려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1,000만 원 중에 200 드리고요. 나중에 중증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800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된 데도 있어가지고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예. 싸고 많이 주는 상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내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많이 낼 필요가 있느냐. 네, 지금 그렇죠. 많이 냈을 때 이 액면가가 향후에 물가 수준이 반영이 되는 가격이냐. 네. 요걸 따져보셔야 되고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할 때는 나중에 받게 되는 보험금도 크지 않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요. 만약에 내가 네.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치매라는 병이 발병이 됐어요. 예. 그러면 보험금을 받는 것도 이걸 받아서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면 배우자나 자식들이 자동으로 수령이 좀 돼야 할 텐데 네. 혹여 알리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보험 자체적인 장치가 있고 법적인 장치가 하나가 있는데 이 법적인 장치는 이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내 재산의 처분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인지 능력이 저하되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나의 이 판단들을 전부 다 후견인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시간이 장기간으로 소요되는 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자체에서 마련해둔 제도가 있는데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험과는 달리 이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고객님이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는 누가 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고 수령을 할 것이냐를 미리 지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인데 이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지정해 놓는 비율이 1%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보완이 됐는데 이걸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하고 그 대상은 누구냐? 대상이 조금 한정적이에요. 뭐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삼촌이네 친족 뭐 이렇게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보완이 돼서 뭐 2명 이상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게 계약 중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깜빡 잊어버리고 혹시 넘어가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이 지정대리인을 지정해 놨는지 아직까지도 이제 지정 안 해놓는 비율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지정 안 해두셨다면은 보험사에 요청해서 중간에라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지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도 이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시대라 좀 예.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 게 외동의 1인 가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많습니다. 예. 그 차후에 친척이 없어요. 네. 뭐 부모님이나 나를 돌봐줄 삼촌 이내에 친인척 없어요. 할 경우에 어떻게 할지. 실제로 이게 작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나는 1인 가구인데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지정 대리인 범위 중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도 지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이걸 거절을 했었고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량한 위탁 관리인 사회적인 관리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일각에서는 치매보험 광고를 할 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거 잘 들어두시면 혹시 병에 안 걸리면 더 좋죠. 네.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라고 하는데 예. 진짜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분쟁이 또 늘고 있어요. 큰일까지 납니까? 큰일 납니다. 네. 뭐냐면 예전에는 경증치매냐 중증치매냐 가지고 분쟁이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분쟁이 생기냐 하면 이거 저축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저축이 아니더라라는 거. 이거 왜 저축이라고 얘기하냐면 특히나 무해지 환급형 치매보험이라는 것을 이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보험료를 내는 중간에는 해약환급금 중간에 해지하면 우리가 한 반 정도도 못 돌려받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보험들이. 그런데 이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환급금이 없습니다. 대신에 일반 치매보험보다는 한 20% 정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일반 치매보험이 10만 원 낼 거면 이건 8만 원만 내도 됩니다. 대신 20년 동안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하셔도 한 푼도 안 드리고 20년이 지난 시점엔 어떻게 되냐? 10만 원씩 내던 분과 똑같은 환급금을 드립니다. 원금대로만. 그렇죠. 연금보다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씩 낸 분이 예를 들어 10년 동안 1,200만 원 내고 10년 후에 해지했더니 한 1,300 가져간다. 근데 8만 원씩 내던 분이 10년 동안 내면은 1,200만 원을 내진 않았지만 똑같이 1,300만 원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환급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율 자체는. 그래서 이득인 것처럼 보이네요. 예, 10년 후에 가서 20년 후에 가서 네. 해지하면 환급률은 훨씬 더 높으니까 이걸 그때 가서 노후 자금으로 쓰셔라라고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중도에 해지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 아니면 아주 적은 금액을 받는다는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분쟁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얘기하기를 이 상품 설명서 가장 중요한 설명서 핵심 상품 설명서 앞에 빨간 글씨로 본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보장입니다라고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저축의 목적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거 그거는 알고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상품은요. 이게 본인이 그 보험의 혜택을 보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우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산이 있는데 설사 비가 안 왔어도 우산은 항상 거기 존재했기 때문에 네. 우산 사용료가 지급이 된다 보험사에. 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따로 보장이 되는 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두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치매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공부를 꼭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건강보험 다 가입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건강보험료의 약 8.5% 정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라는 걸 내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노인성 질환이나 아니면 65세 이상 됐을 때 그런 이 관련된 질환들이 있어요. 요게 걸리게 되면 뭐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나 아니면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를 때 급여를 제공을 해줍니다. 뭐 적게는 내 부담금이 15%에서 뭐 많게는 20%인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내가 실제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래도 나는 부족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보험 가입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뭐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관련 책자가 있어요. 굉장히 혜택이 많으니까 네. 이거 먼저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치매보험은 가입 여부라든가 필요 여부를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건강보험료 내시는 분들 나라에서 해주는 보장이죠. 그렇죠. 요거는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 시간 날 때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입니까? 2754님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그 저희 보험 얘기하고 있는 나중에 보내주셨는데 기가 막히네요. 저는 초콜릿 대신 전복이 받고 싶은데 초콜릿의 대체품 전복. 와 이거 기발한데요. 내일 또 대보름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2754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저는 영탁 씨의 전복 먹으러 갈래를 듣고 요걸 듣고 아내가 눈치를 채고 초콜릿 대신 전복을 줬으면 좋겠다. 이거 힌트가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 초콜릿 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네, 전혀 생각 안 하신 김현우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재밌네요. 이 의견에 대해서 방금 전에 초콜릿 말고 저는 전복 먹고 싶어요. 2754님이 이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착하게님이 이 사연을 듣고 그 답을 쓰셨네요. 부인은 아니시겠지만 아유 내가 졌다. 전복 줍시다. 그래요. 전복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발렌타인데이였구나. 몰랐습니다. 분위기를 전혀 감지를 못할 정도로 돌아다닐 일이 없기도 하고 분위기가 많이 죽기는 했어요. 안 봐도 청년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게 참 팍팍하고 힘든 시절이라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일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공부문에서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이 줄고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났다. 이 이유를 들여다보니 비정규직을 일거에 정규직으로 하다 보니 일자리 수가 줄어서 그렇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을 통계로 보면 어떤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이 줄었다. 네네. 즉 신입사원 안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9일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을 보면은 그 지난해 공기업 35곳에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이 5,917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2019년엔 11,200여 명이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절반 가량 줄었다고 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규 채용이 줄어든 것이 바로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때문에라는 것인데요. 정규직 그 임금 이 지급 대상이 이제 늘어나서 그 임금 지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신규 채용을 더 늘리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일단 새로 신입 사원을 좀 덜 뽑는다. 이건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상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그 신규 고용 그 채용 규모랑 그리고 이 정규직 전환 문제랑은 이제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먼저 이제 이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비정규직 그 업무 종사자들의 지위를 전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그 임금 재원도 기존 이제 사업비, 용역비를 이제 인건비로 전환해서 조달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여력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부 그 공기업에서 그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것 자체는 이제 사실이지만 그거는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그 경영 여건 악화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이 정규직 전환과는 그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고도 네. 아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입에도 왜 총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미 이만큼 차 있으면 추가로 이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임금이 만약에 예산 총액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냥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위만 변경이 된다고 하면 새로 사람을 뽑아서 월급 줄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이 공공부문의 그 임금 지급 방식이 총액 임금 제도라는 것인데요. 이 공공부문 전체 정규직 임금 총액은 매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임금을 전체 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환된 이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은 이 임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규직 전환이라고는 했지만 이 무기계약직이라고요. 이 별도의 이제 특수 직군을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외주하청 그 기업과 같은 이제 자회사에 정규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임금 재원이나 체계도 사실 다르고 그리고 인사 구조도 완전히 다른 직군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이제 그런 이제 직종들을 만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별이 좀 여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전환된 이 직종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기존 정규직 임금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든 건 종전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라기보다는 업황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네네.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세요? 네, 뭐 그렇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전체 저 채용 규모를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이라는 문제를 정규직으로 한정짓지 말고 이제 비정규직까지 이제 전체 포함한 전체 이제 고용의 문제를 좀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고 났으면 비정규직 숫자가 줄어들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공부문 전체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전환 이후에도 기간제나 이제 파견 용역 같은 비정규직 수가 전환 이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비정규직 그 채용을 더 늘렸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이제 그 정부가 임금 수준이 낮은 임시 이제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리면서 비정규직 그 고용 규모가 더 이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보면은 신규 채용이 줄어서 청년 고용이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이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히려 더 정확한 사실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좀 다르다. 네네. 신규 채용이 줄어서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워낙 고용 상황이 어렵다 보니 공공부문에서부터 일단 네네.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오히려 비정규직 그 채용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시험 보러 가는데 1년 계약직입니다. 이 자리라도 입사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 주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이 어려우니까 워낙. 반면에 별하나 나무네구루님, 우리 식구시죠? 왜 대기업만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그 반대쪽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도 난리인데 이게 이른바 고용시장의 미스매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청년 고용을 좀 늘렸으면 하는 게 청년들, 그 부모님들 마음일 거예요. 네네.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자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현재 이 고용 구조상을 놓고 보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지지 않으면은 정규직 형태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나 이제 자회사 직원 같은 뭐 그런 식의 좀 차별적인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을 이 정규직으로 좀 전환하고 그리고 임금 체계나 인사 구조도 기존 이제 정규직 체계와 좀 그 맞게 비례적으로 그렇게 좀 통합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임금 체계, 임금제 수준을 놓고 보면 아까 저 총액 임금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좀 갈등의 씨앗으로 그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뭐 총액 임금 수준을 더 늘리던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좀 폐지해서 하는 것이 더 좀 합리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 반론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네, 맞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냉정하지만 네.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이 소위 슬림화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왔잖아요. 네네. 기존의 인력도 내보낼 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총액 임금제를 도입한 거는 공공부문의 경영 방만화를 줄이기 위한 장치였다. 이런 얘기도 정부 입장은 충분히 할 수 있지 그게 않을까요? 이제 목표가 맞냐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공공기관의 공공 서비스를 뭐 제공을 하는 것인데 또 이제 양질의 이제 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 규모도 이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총액 그리고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느냐, 향후에 어떤 것이 고용시장에 더 바람직하냐, 사실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정책은. 고민해볼 게 많네요.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발렌타인데이 전복이든 삼계탕이든 건강한 하루 도움되는데 그 메뉴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로 돌아올게요. 발전.